안녕하세요. 저는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입니다. 한국은행에 5년째 출입하고 있고요. 주로 거시경제, 금융, 증권 분야에서 취재 활동을 해왔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는 주제는 한국은행에 처음 출입할 때 알아두면 좋을 거시경제 이야기입니다. 한국은행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기준금리일 것입니다. 2022년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많이 올리면서 한국은행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은행의 주된 역할은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것인데요. 기준금리가 뭘까요? 금리라고 하면 정기예금, 정기적금금리, 주택담보대출금리, 신용대출금리 등을 떠올릴 텐데요. 그런 수많은 금리들의 기준이 되는 금리를 말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7일 만기 이하 꿀금리를 기준금리라고 합니다. 은행들은 매일 영업이 끝나고 A은행, B은행, B은행과 C은행, C은행과 A은행 등이 청산을 통해 주고받을 돈을 주고받습니다. 또 시중은행은 일정 금액을 한국은행의 지급준비금으로 적립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돈이 부족한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요. 7인물 꿀금리는 은행이라는 가장 신뢰가 높은 기관끼리 서로 담보 없이 만기 7일 이내로 돈을 빌릴 때 적용하는 금리를 말합니다. 이러한 기준금리를 기준점으로 해서 만기가 길수록 금리가 높아지고 신용도가 나쁠수록 금리가 높아지게 됩니다. 기준금리는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일까요? 금리가 높아지면 가게나 기업은 돈을 덜 빌리려고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투자나 소비가 줄어들 것입니다. 기준금리가 낮으면 반대 현상이 일어나겠죠. 이런 점을 고려하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릴 때는 경기가 너무 좋아서 과열 상태이고 물가도 올라갈 때 기준금리를 올리려고 할 테고 경기가 나쁘고 물가가 떨어지면 기준금리를 낮추려고 할 것입니다. 이 밖에도 여러 이유로 기준금리를 조정하게 됩니다. 기준금리를 누가 결정할까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기관이라고 하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한국은행과 별도로 금융통화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사무국 역할을 하고 한국은행 총재는 금통위 의장 역할을 합니다. 금통위는 총재, 부총재, 나머지 5명의 외부위원 등 총 7명으로 구성됩니다. 금리를 공정하게 결정하자는 취지로 기획재정부 장관, 금융위원회 위원장, 은행연합회장, 대한상공회의소장, 한국은행 총재 등의 추천을 받아서 외부위원이 임명되고 이들은 4년간 금통위원으로 금리를 결정하게 됩니다. 기준금리는 1년에 8번 결정하고 3월, 6월, 9월, 12월에는 금리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2017년 이전에는 매달 금리를 결정했으나 동결기간이 길어지면서 매달 금리를 결정할 필요성이 줄어들었다는 판단하에 금리 결정 횟수도 줄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금통위원들이 뭘 보고 금리를 결정하느냐는 것입니다. 어떤 변수를 고려해서 이번엔 인상, 동결, 인하를 결정하게 될까요? 한국은행 법에 따르면 한국은행의 제일 목표로 물가 안정, 두 번째 목표로 금융 안정을 두고 있는데요. 과연 이 두 가지만 보고 금리를 결정하게 될까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금리는 전방위적으로 경제 주체들한테 무차별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큰 칼이라고 불리죠. 큰 칼을 함부로 휘두르면 엄한 사람들이 다치게 됩니다. 물가가 너무 높아서 이를 안정시키기 위해 금리를 올리면 경제 성장에는 악영향을 미치게 되죠. 이는 선과 악의 문제가 아니라 가치 판단의 문제입니다. 현재와 중장기 경기 흐름 등을 고려해 물가와 성장 중 어디에 가치를 두느냐의 문제입니다. 물가 안정에 중점을 두되 경제 성장을 너무 자극해서도 안 되고 경기 침체를 너무 과도하게 만들어서도 안 되는 미션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정부와의 역할 차이도 있죠. 정부는 5년간의 임기 동안 성장률을 끌어올려서 경제 지표를 아름답게 만들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는데 중앙은행은 경기 진폭을 줄이는 데 역할이 있다고 봐야 합니다. 그래서 중앙은행의 독립성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금통위원들이 정부 눈치 보지 않고 독립적으로 기준금리를 결정할 수 있어야 경기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는 게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금통위원들이 뭘 보고서 금리를 결정하느냐를 살펴보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나라 거시경제 전반을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금통위원들이 뭘 고민하고 있는지는 금통위 이사록에 잘 나옵니다. 한국은행 홈페이지에 들어와 있는데요. 여기 검색어에 이사록이라고 쳐보겠습니다. 금통위 이사록을 클릭하고요. 최근에 개최된 회의가 날짜별로 나와 있는데 최근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금통위 회의가 있었던 10월 19일 금통위 이사록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금통위 이사록이 나오는데요. 2023년도 제19차 금통위 이사록이 나와 있습니다. 금통위 이사록은 한 30페이지가 넘는 분량으로 되어 있는데요. 금통위 이사록은 금통위 회의가 끝난 후 2주가 지난 후 그 다음 주 화요일 한국은행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됩니다. 총재를 제외한 6명의 금통위원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가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금통위는 이틀에 걸쳐서 열리는데요. 이사록 앞부분에는 경제 동향 보고 회의라고 해가지고 금통위원과 한국은행 직원 간 서로 대화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스크롤을 좀 내려서 보면은 6명의 금통위원들이 본인들이 금리를 결정한 이유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한국은행 금리 결정에 관한 위원별 의견 개진이라는 글자가 써 있는데요. 이 부분은 금통위원들이 익명으로 자신들이 금리를 어떤 이유에서 결정하게 됐는지가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세계 경제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있고요. 중국 경제 얘기도 나오고 최근에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에 대한 설명도 나옵니다. 또 여기 보면 국제 유가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수출도 나오고요. 고용률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금융시장 역시 설명이 되어 있고요. 환율에 대한 관심도 있습니다. 다른 위원들도 비슷하게 세계 경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이스라엘 하마스 사태, 유가, 또 금융 외환 시장을 보면서 국채 금리 등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 핵심 키워드를 중심으로 우리나라 경제 모습을 관찰할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경제 성장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얼마나 잘 성장하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국내 총생산, GDP 통계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한국은행 금융경제 스냅샷 이렇게 홈페이지에 들어와 있는데요. 여기서 100대 지표 중에 실물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여기를 보면은 GDP 통계가 나와 있고요. GDP가 분기마다 어떻게 성장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한국은행은 분기가 끝난 그 다음 달 하순경에 GDP 속보치를 내고 있는데요. 속보치가 나온 후에 그 다음 달에 잠정치가 또 나옵니다. 일반적으로 속보치가 좀 더 중요한 지표로 여겨집니다. 한국은행은 금통위원들의 기준금리 결정의 판단 근거가 되는 경제 전망 보고서를 내고 있는데요. 경제 전망 보고서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은행 홈페이지인데요. 여기서 경제 전망이라고 쳐보겠습니다. 경제 전망 보고서가 나오는데요. 2월, 5월, 8월, 11월 이렇게 1년에 4번 금리를 결정하는 달에 경제 전망 보고서를 내고 있습니다. 최근에 나왔던 11월 보고서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경제의 중요한 사항들을 포함시키고 있고요. 경제 전망 요약표를 보면 세계의 경제 성장률이나 브렌트유가 어떻게 변할지, 경제 성장률이 어떻게 될지, 경상수지가 어떻게 될지, 물가가 어떻게 될지 등에 대해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 우리나라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물론 한국은행뿐만 아니라 다른 주요 연구원이나 해외투자은행, 국제통화기금, 경제협력개발기구 등 국제기구에서도 분기마다 한국 경제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해외 기관들보다는 한국 경제만 들여다보는 한국은행의 경제 전망이 좀 더 신뢰도가 높은 편입니다. 다만 GDP 통계나 한국 경제 전망 보고서나 아쉬운 점은 분기마다 나온다는 것인데요. 경제가 잘 굴러가고 있는지를 보려면 매달 나오는 데이터가 더 중요합니다. 일단 우리나라 경제에서 수출이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소위 우리나라 경제를 소규모 개방 경제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세계 경제 성장률, 세계 교역 성장률에 국내 수출 경기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매달 1일 수출입 통계를 내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인데요. 최근에 나온 11월 수출입 동향을 볼 수 있습니다. 수출입 지표는 11월 데이터라고 하면 12월 1일에 바로 나오기 때문에 수출 경기 상황을 신속하게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 관세청에서는 1일에서 10일, 1일에서 20일 이렇게 10일 단위로 쪼개서 수출입 통계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관세청 수출입 무역 통계 홈페이지인데요. 수출입 잠정 통계를 보면 12월 1일에서 12월 10일까지의 통계를 보실 수 있습니다. 통계청에서는 매달 산업활동 동향이라는 자료를 내고 있습니다. 전달 수치가 그 다음 달 말에 나와서 시차가 있긴 하지만 생산, 소비, 투자 등의 지표를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10월 산업활동 동향 보도자료인데요. 생산, 소비, 투자를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고용 지표도 중요합니다. 어차피 경제가 성장을 해야 하는 이유는 국민들이 행복하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인데 그러려면 튼튼한 일자리가 중요하겠죠. 통계청에서는 매달 고용 지표를 내고 있습니다. 고용 동향 자료에서는 우리나라 고용률, 실업률, 취업자 수, 성별, 연령별 취업자 수, 임시직인지 상용직인지 등의 고용 현황을 볼 수 있습니다. 경제는 심리라고 하는데 매달 나오는 심리 지표도 중요합니다. 한국은행에서 경제 심리지수를 내는데요. 소비자 심리지수, 기업 경기 실사지수라고 해서 각각 일반 가계와 제조업, 서비스업 등의 심리지수를 보여줍니다. 이 지표는 100을 기준점으로 해서 100보다 높으면 경제를 좋게 보는 사람들이 나쁘게 보는 사람보다 더 많다는 것을 의미하고 100보다 작으면 그 반대의 의미입니다. 이 역시 한국은행 금융경제 스냅샷이라는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는데요. 경제 심리지수가 나오고요. 소비자 심리지수, 기업 경기실사지수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은행의 제일 목표가 물가 안정이라고 했는데요. 정작 물가 지표를 내는 곳은 통계청입니다. 통계청의 물가 지표는 전달 물가 상승률을 그 다음 달 초에 공개합니다. 통계청 홈페이지인데요. 소비자 물가 동향이란 보도자료에서 소비자 물가 지수가 전년 동월 비해서 얼마나 올랐는지, 또 농산물 및 석유류를 제외한 근원 물가와 식료품 및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물가가 어떻게 올랐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원 물가는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한국은행에서는 식료품 및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물가를 좀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물가 안정 목표제라고 해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중장기적으로 2%로 운영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과연 물가 상승률이 2% 가까이에서 움직이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그렇지 않다면 정부나 한국은행에서는 어떤 대응이 나올 수 있는지 등을 생각하면서 접근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자료는 소비자 물가였는데요. 소비자 물가에 영향을 주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수입 물가와 생산자 물가입니다. 수입 물가와 생산자 물가는 한국은행에서 발표합니다. 해외에서 물건을 수입해 올 때 원화 기준으로 수입 물가가 얼마나 올랐는지 살펴볼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기름이 나지 않는 나라니까 국제 원유 등을 수입할 테고요. 만약에 국제 유가가 오르면 수입 물가도 같이 올라갈 것입니다. 그런데 유가는 별로 안 올랐는데 원화 가치가 싸지면, 즉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면 수입 물가 역시 올라갈 것입니다. 그런 흐름을 염두하면서 수입 물가를 살펴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국제 유가 흐름을 알 수 있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듯합니다. 글로벌 기준이 되는 유가는 브렌트유인데요. 우리나라가 주로 수입하는 기름은 두바이유입니다. investing.com이라는 홈페이지인데요. 여기서 브렌트유가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입 물가는 바로 생산자 물가에 영향을 줍니다. 원유 등 원재료를 수입해오고 이를 가공해서 중간재나 최종재, 완제품 등을 만들 텐데 수입 물가가 오르면 생산자 물가가 오를 것입니다. 그런데 생산자 물가가 오르면 소비자 물가도 오르게 됩니다. 생산자 물가가 높아졌다는 것은 어떤 제품을 만드는데 들어가는 원가가 비싸졌다는 얘기니까 기업 등에서는 소비자 가격도 올릴 여지가 큽니다. 기대 인플레이션율도 물가의 중요 지표 중 하나입니다. 기대 인플레이션율 지표는 한국은행이 소비자 심리지수를 발표할 때 함께 나오는데요. 전국에 있는 2,500 표본 가구를 대상으로 1년 뒤 물가 상승률이 얼마일 것 같아? 라고 질문을 해서 만들어진 중앙값이 기대 인플레이션율입니다.
금통위원들은 물가 상승률을 중요하게 보지만 이 기대 인플레이션율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물가가 더 오를 것이라는 심리가 전 국민한테 만연해지면 물가 상승세를 꺾기가 쉽지 않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물가가 계속 떨어질 것이라는 심리가 만연해도 문제입니다. 물가가 계속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면 물건 자체를 사려고 안 할 것이기 때문에 일본처럼 디플레이션에 빠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살펴보는 게 중요합니다. 경제, 물가 지표 등을 살펴봤는데요. 주요 기관에서 이러한 지표를 발표할 때 주로 아침 8시 정도에 발표합니다. 정해진 답은 없는 것 같지만 제 생각에는 금융시장에 영향을 덜 주기 위해서라고 보입니다. 주식, 채권, 외환시장이 모두 9시에 개장하거든요. 또 지표 공개 시점에 따라 공개 전에 정보가 샌 거 아니냐 이런 논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한은의 두 번째 목표인 금융 안정 관점에서 금융시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율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환율은 그 나라의 경제 상황을 가장 잘 보여주는 금융지표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나라가 잘 성장하고 체력이 좋으면 그 나라의 통화 가치는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떨어질 거고요. 그런데 환율은 이론적으로 금리에도 영향을 받습니다. 기준금리를 올리면 통화 가치가 올라가고 기준금리를 떨어뜨리면 통화 가치가 내려갑니다. 기준금리를 올렸다는 것은 그 나라 채권을 사면 이자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 나라 통화 수요가 높아지고 이에 따라 통화 가치가 올라가는 원리죠. 2022년에는 환율이 1,400원을 넘어간 적이 있습니다. 이럴 때 금통위가 어떤 결정을 했는지 살펴봅시다. 2022년 10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 방향 의결문 기사인데요. 그 중에 한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높은 물가 오름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환율 상승으로 인해 물가의 추가 상승 압력과 외환 부분의 리스크가 증대되고 있다라고 설명되어 있는데요. 이런 이유로 금통위에서는 기준금리를 2.5%에서 3%로 0.5%포인트를 한꺼번에 올렸습니다. 역사상 두 번째로 기준금리를 한꺼번에 0.5%포인트 올리는 결정을 했는데요. 그런데 이 역시 이론적으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반대의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금리를 올렸다는 것은 경제 성장은 더 나빠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인데요. 그러면 성장률이 떨어지면서 통화 가치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 밖에 환율에 미치는 영향은 많습니다. 국제 유가가 오를 경우 원유를 수입하는 우리나라 입장에선 경상수지가 적자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상수지는 수출입 활동 등의 결과 우리나라로 돈이 들어왔느냐, 나갔느냐를 보여주는 것인데 경상수지가 적자라는 것은 달러가 국내로 안 들어왔다는 의미거든요. 이는 국내에 달러화가 부족해지니까 원화 약세, 달러 강세 요인이 됩니다. 원화가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면 굳이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주식이나 채권 등 자산을 살 이유도 줄어들겠죠. 이 역시 환율 상승, 원화 가치가 떨어지고 달러 가치가 오르는 이유가 될 것입니다. 채권 시장도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총재가 금통위 기자회견이 끝난 후 가장 먼저 살펴보는 것들이 있는데요. 기자회견 중에 어떤 발언을 했을 때 채권 금리가 어떻게 움직였냐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사실 갑자기 어떤 신호도 없이 금리를 인상하거나 인하하지 않습니다. 금리를 결정하기 전부터 시장에 충격을 덜 가게끔 메시지 작업이 충분히 일어나죠. 그래서 금통위날 정작 금리 결정을 발표하면 시장이 그렇게 놀라거나 하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총재가 기자회견에서 어떤 메시지를 얘기했는지, 그 메시지를 시장이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총재가 의도한 대로 시장이 받아들일 것인지 아닌지가 더 중요합니다. 예컨대 총재는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열어두고 싶었는데 금리 인상이 끝났다고 생각해서 채권금리가 하락하면 이는 의사 전달에 실패했다고 봐야겠죠. 이렇게 된다면 한국은행에선 추후 여러 번의 소통을 통해 시장의 기대치를 조정해 놓으려고 애를 쓰게 될 것입니다. 신용시장도 중요합니다. 회사채를 발행하는 듯 직접 돈을 빌리는 시장에서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최악의 사태는 디폴트입니다. 채무 불이행, 돈을 갚지 못하는 사태가 오죠. 보통은 만기가 도래하면 만기 연장을 하거나 차환 발행을 하는데 이런 것이 어려워지면 디폴트가 나올 수 있습니다. 2022년 레고랜드 사태가 있었는데요. 레고랜드 개발을 맡은 강원 중도개발공사의 기업 회생 신청으로 국내 단기금융시장이 상당히 위축됐었습니다.
가계대출도 한국은행의 주요 관심사 중 하나인데요. 우리나라는 가계부채가 많기로 전 세계에서 손에 꼽히는 나라입니다. 특히 코로나 때 기준금리를 0.5%까지 내리면서 빚투 영끌이 증가했습니다. 이때 당시 한국은행에서는 금융 불균형이라는 용어가 자주 등장했습니다. 금융시장과 실물 경제가 괴리된 상태인데요. 주로 경제는 별로인데 주택 등 자산 가격이 높아질 때 사용합니다. 특히 빚이 동반되면서 자산가격을 높일 때는 위험 신호를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매달 나오는 가계대출 통계도 예의주시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금융위원회에서는 매달 보도자료를 내고 있는데 전 금융권의 가계대출이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습니다. 다른 나라의 통화정책도 우리나라 기준금리 결정에 상당히 영향을 미칩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한국은행이 정부로부터 독립돼 있어도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로부터는 독립되어 있지 않다고 말해서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왜 그럴까요? 원칙적으로 금리가 높은 곳으로 자금이 이동하게 돼 있습니다. 특히 연방준비제도의 금리가 한국은행 금리보다 높을 때 한미 금리 역전 현상이 일어날 때 얘긴데요. 이럴 경우 국내에 있던 달러 등의 자금이 미국으로 이동하게 되면서 자본 유출 우려가 커지고 환율이 오를 위험이 있습니다. 이 역시 이론상으로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금융시장은 살아있는 동물과 같아서 이론과 실제가 다르게 움직일 때가 많습니다. 현재도 한미 금리 역전폭은 2%포인트나 되는데 자본 유출이나 그로 인해서 환율이 급등하는 그런 모습은 아니거든요. 하지만 금리를 결정하는 입장에서는 그럴 가능성에도 대비를 해야겠죠. 그러다 보니 연준의 금리 결정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연방준비제도의 홈페이지입니다. 여기 FOMC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연준은 1년에 8번 금리를 결정합니다. 연준의 금리를 결정하는 회의를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라고 하는데요. 이곳에서는 1월, 3월, 5월, 6월, 9월, 11월, 12월에 결정을 하고요. 3월, 6월, 9월, 12월에는 특별하게 금리 점도표를 발표해서 FOMC 위원들이 생각하는 향후 금리 수준을 점으로 찍게 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시그널을 주는 것인데요. 금리 점도표입니다. FOMC 위원들 한 명 한 명이 앞으로 금리 수준이 어떻게 될지를 점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연준의 금리를 바라보는 시각이 어떤지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미국 중앙은행을 전 세계 중앙은행들의 중앙은행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만큼 전 세계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워낙 크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홈페이지는 CME 페드워치 툴이라는 홈페이지인데요. 시장 사람들이 연준의 금리 결정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확률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컨대 12월 FOMC에서는 기준금리가 현 수준에서 동결될 확률을 98.4%나 보고 있는데요. 내년 5월로 가게 되면은 기준금리를 한 차례 내릴 확률을 49.7%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은행 출입기자들이 알아두면 좋은 거시경제 이야기를 살펴봤습니다. 제가 여기서 제시한 예는 극히 일부입니다. 이 정보를 기초로 취재활동을 하면서 더 많은 정보와 노하우를 얻게 되시길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